네,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돈 풀기에 나서면서 세계 부동산 가격이 지칠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막대한 무역 흑자와 그리고 외환 보유를 바탕으로 차이나 머니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 차이나 머니가 시진핑 정부의 하이힐드 채권 시장 규제로 인해서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뉴욕 증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 좀처럼 힘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중국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인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국내 증시도 그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네.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는 뉴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열다 보니까 지금 오랫동안 여름 휴가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시장에 속속 참여합니다는 시장 자체가 열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마한 재료에도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오늘은 미 증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진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지정학적 위험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텔레반의 미군 철수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완전 정복하는 한 국가가 이렇게 미군 철수로 인해서 단번에 이렇게 정복당한 이런 것은 근래 보기가 드물거든요. 네. 그만큼 부정부패가 심하면 사실은 텔레반에 의해서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11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됐거든요. 9.11 20년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텔레반의 보복이 미국 쪽에 오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제2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 초반에 많이 이게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지적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국제평가세라든가 벤치마크 지수를 같이 한번 되새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텔레반 정부가 역시 4.27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선언해서 세계 경제 편입을 좀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장 후반에 가서는 다우존스 지수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 문제죠. 세계 네. 공장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한번 중국의 시진핑의 산불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내의 증권사는 일회성에 그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는 계속되는 문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제 지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억누르니까. 그래서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고정자산 투자 중국의 월별 지수로 보면 경기 상황을 가름할 수 있는 3대 지표죠. 동반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전월에 비해서 동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제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확정치 18.3, 2분기에도 역시 7.9, 3분기에는 지금 6%대 많은 다양한 시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 관련해서 왜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5%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비 대비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반토막. 그다음에 3분기에도 역시 반토막. 네. 이렇게 이제 중국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어제 유럽 증시가 많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중국 경제 지표 부진 역시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많은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관심사죠. 삼성전자 시어크도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코스피가 한 37포인트 정도 급락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주가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동학 개미분들이 많이 갖고 오늘 7만 얼마인가요? 7만 4,700원인가요?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는 삼성전자 주가에 그동안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지켜보실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다우와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 장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대체로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프가니스탄 리스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추억이 네. 2차 세계대전보다는 9/11 사건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를 하거든요. 당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은 승리자로서의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질서가 왔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베트남 전쟁보다도 9/11 사건이 낙인 효과가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미군 철수로 인해서 탈레반이 완전 정복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탈레반의 보복이 시작되지 않느냐. 아시겠습니다는 오사마 빈 라덴이 사실 이렇게 전임 트럼프 정부 때 이렇게 사살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런 미국 국민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갈등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간의 아프가니스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은 스트롱 아메리카, 이쪽은 동맹국가의 관계. 동맹국가의 관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동반 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 이 문제가 인프라 이렇게 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물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쪽에 공화당의 반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서로 상징을 건지다 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의 낙인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 지금 오바마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처리가 좀 지연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향후에 계속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학적 위험 자체는 그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변수는 아닙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는 2008년 서프라임 모건 사태 이후에 3대 평가사들이 신용평가 기준을 전부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좀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적적 위험 비중을 굉장히 높였습니다는 2008년 서프라임 모건 사태 이후에 사실 지적적 위험 비중을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 국민들 또 탈레반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미군이 바이든 정부가 미군을 철수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탈레반에 대해서 공격한 것 이걸 토대로 해서 제3의 협상을 많이 진전되지 않겠느냐,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여기에 따른 철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대해서 부흥 쪽에 마샬 플랜과 같은 아프가니스탄에 본격적으로 부흥을 위한 이런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탈레반의 보복은 미국에 대한 보복은 네.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 국제사회에 지속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단순히 오늘 하루에 지적적 위험이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바마 정부 때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가운데 중국 쪽 이야기를 하자면 시진핑 정부가 계속해서 산불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이힐드 채권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은 9/11 사건이 네. 사실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1990년대에 빌 클린턴 정부의 벤처 신화 IT 버블이 있었을 때 예. 9/11 사건에서 버블이 붕괴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린 관계에서 그것이 증시든 그것이 채권이든 그것이 사실상 집값이든 거품이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런 9/11 사건 같은 특정 이렇게 계기로 해서 이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기가 사실 자산시장과 관련해서 특히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점이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거품이 많이 낀 게 사실은 하루 채권 같은 이런 정크 펀드입니다. 아시겠습니다. 작년에 페드가 무제한 통화 공급에서 정크 펀드까지 통화 정책 관할 대상에 넣게 됩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몰려가는 상태에서 굉장히 거품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특정 사건을 위해서 거품이 꺼진다면 거품이 많이 심각한 쪽서부터 먼저 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제사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뭐 제목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서브프라임 이런 사태가 얘기 나와서 뜻없이 저런 제목이 왜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텔레반의 정복을 계기로 해서 거품이 많이 깨진 증거가 시기적으로 보면 9/11 사건 때 IT 버블이 깨지고 그다음에 2008년도 여름 휴가철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연휴 기간에 중국에서 또 다른 산불 정책의 일맥으로서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나왔죠. 규제가 나왔죠. 그게 바로 하얼리드 이렇게 채권 시장의 규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하얼리드 채권은 그냥 시청자 여러분 정크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 산불 정책은 양해대 때 시진핑의 체제 공고를 위해서 사실 반 시진핑 세력들이 이렇게 시진핑에 반하는 세력들을 점점 이렇게 규제를 확대했죠. 그게 뭐냐 탈루 소득 컸던 게 이제 4월 달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네. 그리고 마인과 같은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하는데 태클래시 이건 뭐 지속적인 사항이죠.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반 시진핑 계열의 유학생들이 많은 사교육 전면 금지. 물론 인구 절벽 대책 차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미국과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측면 그리고 게임 산업 규제 하는 것이 마약이다 해가지고 게임 산업 규제까지 나온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하얼리드 채권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정크펀드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왜 나올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얼리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중국이 14%, 미국이 4% 정도입니다. 미국이 4% 정도.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미국에 달러계 자금을 주도하는 스미스 부인이라면 전 앵커가 만약에 스미스 부인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미국의 하얼리드 채권 시장으로 가겠습니까? 중국의 하얼리드 채권 시장으로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달러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스미스 부인이 중국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계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개발 주체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하얼리드 국채를 많이 발행하거든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중국 내부적으로 아무리 유동성을 규제한다고 부동산 거품 이렇게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달러계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을 거품을 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측면. 하나는 미국과 마찰 과정에서 이걸 규제하는 측면.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거품을 규제하는 게 아주 시진핑의 정부의 그 최대 과제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은 시진핑 이전에 기득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시진핑 세력들이 중국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완전히 잘리겠다는 측면에서 하얼리드 국채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칼을 대면 세계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왜 달러계 자금들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3번의 그 자막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이 그룹의 향방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1년 전에 중국 부동산 중국 아파트 288자 청약 8분 만에 완판됐다 하는 내용으로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에버그란데 그룹 부상 문제인데요. 요거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도 빌황 문제가 가족에 대한 금융사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걸 파고들었던 것이 빌황의 아케고스팔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차이나 에버그랜다 그룹도 사실은 중국이 부동산 차원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투자 적격에 해당되는 이렇게 트리플 B 이상의 이렇게 채권 발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회피하던 측면이 트리플 B 이하의 정크 펀드죠. 그래서 차이나 그룹 에버그랜드 그룹이 사실 요 그룹의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하이리드 부동산 채권을 많이 발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달러계 자금은 들어와 수익률이 14%고 미국이 4%뿐이 안 되니까 이 자금이 들어와서
자,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우리 이렇게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시행한 것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투자를 아주 집중을 했던 겁니다. 집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시진핑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품을 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얼마나 쉬었는지 중국의 아파트 288채가 8분 만에 완판됐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상 규제가 좀 중국 사람한테 인민으로부터 동정심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해외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니면 2 내지 3년 전서부터 사실 해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차이나 머니가 회수하고 캐나다 부동산에게 회수하는 차이나 머니가 빠지게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국내 업체도 그 관련이 돼서 지금은 잘 이렇게 극복해가지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된 작용입니다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안방보험 문제입니다. 안방보험 문제도 중국의 반시진핑 세력을 규제하기 위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와 이렇게 갈등을 빚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해외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문제가 따르게 하자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이리드 국채 높은 수익률 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 규제를 하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했던 에버그랜드 입장에서는 규제하면 바로 뭐냐 레버리지 투자에서 그만큼 증거금 대비해서 많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거금 채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채권 조달이 안 되니까 네. 그게 마진콜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진콜이 발생하니까 자 하이리드 국채 입장에서는 마진콜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콜 자금, 마진콜 자금을 이렇게 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딜레버리징 있지 않습니까? 이 딜레버리 과정에서 세계 주택 시장에서 자금을 이렇게 기존에 투자했던 것을 팔고 회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미 2, 3년 전서부터 안방보험과 관련돼서 차이나 머니가 빠지는 것과 함께 이제는 중국 내부적으로 하이리드 채권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매각하고 채우는 게 아니냐 해서 세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네.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차이나 머니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각국의 부동산 업계는 이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던 사태가 네. 사실 그 이전에 많은 거품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치면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주식도 작년부터 이렇게 좀 경계해 주십사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 낙관론에 쏠리면서 대형론자 주시면서 거기에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부동산은 더 그렇게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부동산 시장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오죽했으면 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만큼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세계 부동산 시장의 그렇게 가격 평가 지표, 주식에선 PER과 PBR 같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PR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라든가 PRI 지표 같은 주가 평가 지표일 때는 거품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KS 실러 지수를 일으켰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유사 이래로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 하는 이런 쪽에 진단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선 최후의 안전변이 도시 집값 문제거든요. 도시 집값이 가장 안전변인데 이때가 만약에 충격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이 문제가 계속해서 국제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한 IMF에서 보면 벌써 4년서부터 소위 GHC 경고를 해왔던 겁니다. 최근에 부쩍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오는 그 10월에 있을 IMF 연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되지 않겠느냐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4년 전서부터 세계 주택 시장의 GHC 경고는 뭐냐 하면 GHC는 글로벌 하우징 크래시의 영문 이셜 약자입니다. 그러면 세계 주택 시장이 거품이 아주 붕괴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지금은 사실 집값이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의 집값이거든요. 집값은 뭐냐? 사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집값의 상승에 따라서 웰스 팩트, 부의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에 따라서 경기 회복 정도가 높은 이런 문제거든요. 그게 떨어진다면 엔타이 웰스 팩트, 역자산 효과에서 세계 경기가 좀 거꾸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에서 가뜩이나 경제에 대해서 고통이 많은 상태에서 집값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도 집값 유예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집값이 이렇게 붕괴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래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이 GSC 경고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미국의 가계부채가 과다한 문제로 해서 제2의 서프라임 사태가 미국의 월가에서 나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다시 한번 중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것이 나오는 이런 문제거든요. 한국도 가계부채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네.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내기된다. 그리고 거품이 깨지는 문제가 9/11 사건, 아프가니스탄 정복, 그다음에 여름휴가철 끝나는 문제 이런 문제와 함께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급한 금에 이 퇴거 유예 조치를 10월 3일까지로 연장하기는 했지만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에 거 말씀대로 급한 김에 이렇게 네. 말씀드렸죠. 2개월 연장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이 갖고 있는 보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임대차의 어떤 법적 절차 문제를 볼 때는 2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상 임시 방편적 정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 이 조치가 나오는 데에는 코로나 사태, 작년 그 3월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세를 못 내면 바로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홈레스가 되거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가뜩이나 미 국민들의 경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괜찮겠습니다는 중하위 계층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한 스케일 이펙트, 상흔효과, 자기 능력과 관계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스케일링 이펙트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뭐 아시겠습니다. 집세에서 주급이라든가 그다음에 반월급 체대, 그러니까 바이먼스리 이런 체제에서 이렇게 이런 거에 의해서 집값을 내 가지고 자기가 그 유지해가는 이런 패턴인데요. 코로나 사태에서 이게 주급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바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하위 계층일수록 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유예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올해 이렇게 7월 말이 연방부채 유예 시한과 함께 서로 겹쳤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대로 지금 상태에선 쫓겨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 동안 연장시키는 10월 3일까지 연장시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실제 여기서 골마 터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세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서로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우리가 미국의 신용 보고서 보면 미국도 가계부채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 위험수위 도달할 만큼 엄청 늘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한번 상황을 보면 사실 그때 미국의 그 가계부채가 2분기에 한 3,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한 2,800억에서 90% 이상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아주 급증하는 문제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방부채 마찬가지로 가계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신용도가 떨어져서 부채를 더 빌리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유예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강제 퇴거한다. 그래서 지금 유예 대상 650만 명 중에 350만 원 강제 퇴거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이게 380만 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집세가 체납되면 임대업자가 공경되고 임대업자가 공경되면 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은행에 대선 충당을 쌓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선 충당이 쌓아지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서 딜레버지 되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그런 쪽에 경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길래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채 규모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자막을 보고 제가 그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목이 여름 휴가철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미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하는 시각과 달리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질문 6번에 대한 자막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수치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에 대한 자막 수치 자체를 보면 2분기에 가계부채 3,130억 달러로 나왔죠.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820억 달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여론조사 처리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그 중하위 계층 차원의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이 대목에선 정책적으로 10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 재정 사이드에서 얼만큼 보완시키느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보면 자,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관련해서 이 제닛 옐런 지금은 재무장관이죠. 이렇게 페드 의장이 됐을 때 그때 유명한 피케티와 앨런 의장 간의 유명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피케티의 자본론 보면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볼 때는 자본주의가 빈부 간의 격차를 굉장히 확대시켰다 하는 네. 내용이 유명한 자본주의 몰락이다 이렇게 비유할 만큼 이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제닛 앨런도 이때 당시에 이 문제에 선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중하위 계층일수록 굉장히 소득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990년대에 예일대 동창회에서 얘기했던 예일거식 경제 패러다임을 이게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아시겠습니다. 예일거식 패러다임은 전폭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쪽의 내용입니다. 또 중하위 계층의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사실 경기가 다시 둔화될 때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파월 의장도 교체가 나오고 재료금리 해서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서 델타 변이가 되면 유럽과 일본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상당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닛 앨런 페드 의장은 효율적 하한선 설정, 유동성 함정에 금리 정책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 가장 하한선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effective lower bound거든요. 네. 이걸 설정해서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라 친한 사람이 오히려 시청자분에 대해서 호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 제로금리니까 델타 변이가 오면 오히려 더 증시에 좋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사이드에서 지금은 제닛 앨런이 재무장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상기되면서 부각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 추진 필요성이 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지금부터 이번 네. 주부터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이렇게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는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 중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이렇게 ETF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실 때도 중국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중국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은 중학개미라 이렇게 하죠. 이것도 좀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이 해외와 국내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동학개미를 좀 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해외 주식 투자하면 서학개미고 중국 주식 투자하면 또 왜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서학개미라 그럽니까? 미학개미라 그러면 되죠. 중국 투자는 또 중국. 이게 이제 어디서 말을 만들어내냐 했더니 그 제도권의 증권사 직원들이 만들어냈더라고요. 이건 좀 증권사 책임자들이 좀 이걸 좀 이렇게 요즘 가뜩이나 증권사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예측이 틀리는 과정에서 동학개미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는 이게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선 서학개미고 중국 주식 투자하는 중학개미고 한국 주식 가면 동학개미고 그냥 개인 투자가 동학개미로 통일시켰으면 좋지 않냐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일시켜서 동학개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실 대목은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이렇게 입장,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입장, 여론조사철이 끝나는 입장이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최소한 늦게까지 한번 다음 달 페드 회의까지 아니면 짧게는 이번 달 말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변화가 많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26일 날 8월 금통이 되어 있습니다는 같은 날 26일에서 28일 잭슨홀 미팅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9월 달에 페드 회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시청자분한테 가능하기 어렵죠. 지금 뭐 경기 회복이라든가 엊그제까지 테이퍼링 됐는데 아프가니스탄 문제, 델타 변이 확산 문제, 제2의 서프라임 이런 사태를 가면 쉽게 테이퍼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왜 지금부터 각국의 통화 정책의 중앙은행 입장을 좀 감지할 필요가 있으냐, 오락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갈림길이고, 그 다음에 주도업종도 갈림길이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측면도 갈림길이고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때가 시장이 열버지는과 함께 굉장히 크게,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이렇게 본인 자신의 재산의 증감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26일서부터 28일 잭슨 미팅에 가장 관심이 되겠죠. 일단 인플레 고용 테이퍼링 놓고는 굉장히 논쟁이 가해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런 문제도 별도의 긴급 의제로서 들어갈 대목이 있지 않느냐. 제2의 서프라임의 변 가능성 연 문제 이런 문제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9/11 사건이 터진 지 지금 꼭 이렇게 20주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런 사태가 발생한 지 지금 또다시 집값 거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위기 선제적인 방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제죠. 난식입니다. 델타 변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제2의 서프라임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고용이라든가 하면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요 금융 완화와 그 다음에 금융을 줄이는 긴축 간의 파리스 믹스 정책적인 혼합을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그러면 통화정책 내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방관하기 쉽다. 그냥 결정하지 않게 한다. 네. 그러면 재정 사이드에서 어떻게 긴급권을 발행해서 이 파리스 믹스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앞서 같은 요인에 의해서 제닛 옐런이 더 주목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계부채하면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문제일 텐데 가계부채와 강남을 비롯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 집값 문제, 사실 지난 주말에도 계속해서 집값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됐습니다는 집값이 많이 현 정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현 정부가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집값 상승 속도를 볼 때는 이 OECD 국가에서 그렇게 높은 국가는 아닙니다. 중위 정도의 국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돈이 왕창 풀었기 때문에 우리 집값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값이 일단 많이 올랐다. 이 집값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이 8월 달에 금리 인상이 부각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집값 정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비교 가능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는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은행들이 뭐 건전성 심사할 수 있는 대응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디지털 컨택 시대에 조금만 잘못하면 쫓겨나가니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죠.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철저하게 담보를 요구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용대출, 주택 신용대출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더 강력하게 규제하죠. 네. 이런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미국처럼 집값이 올랐다 해서 바로 서브프라임 제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담보가 많다. 일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는 사태에 그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방송만 되면 이 주제 다 나와서 그때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 800억 달러 정도, 800억 정도 됐습니다. 800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 1700조니까 800조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2의 서프라임 모기런 사태가 우려됩니다 하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KBS 열린 토론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에 비해서 많은 이렇게 좀 그런 쪽에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월가 특판에서 미국의 서프라임 과정을 전부 지켜본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서프라임을 이용해서 집도 한번 구입해 본 사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은 단순히 가계부채가 많다고 해서 서프라임 모기는 사태를 바로 빗대는 것은 청취하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한국은 담보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담보가 밑으로 떨어지는 깡통주택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이 많다 하더라도 서프라임 모기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서프라임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마진콜 딜레버지 발생합니다. 하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왜냐하면 한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대체로 우리는 담보대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의 서프라임 이렇게 가계부채 많아 금리 인상 빨리 들이대 잘못됐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경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되고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한 문제 지정학적 위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국가의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정부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문제를 이렇게 돼서 반도체 쇼크,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에 해당되는 반도체 쇼크에서 경기가 돌아갈 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불균형 목적을 해서 8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국의 금리를 올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주열 총재께서 지금까지 잘 연임까지 해오시면서 사실상 잘 해오시고 한국은행 총재의 어떻게 본보기를 제시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내부에서 체화된 모든 것을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평서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모든 경험을 했던 분이 한국은행 총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연임하셨으니까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에 금리를 성급하게 올려서 사실상 경기가 더 침체되는 리스페일러 이주열 총재의 실수를 저지르지 말기를 다시 한번 권유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후배 입장에서 이렇게 영원히 한국은행 총재로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이런 걸 표현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